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사망했습니다. 2년간 모스크바는 테헤란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부족해지자 이란의 드론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자 이란의 네트워크가 자금과 석유 이동을 도왔습니다. 워싱턴이 크렘린을 고립시키려 했을 때 테헤란은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 동맹은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이었습니다. 그 동맹은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고 술집 싸움에서 항상 내 편을 드는 친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드론도 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이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몇 시간 후 트럼프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게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의 작전에 치명타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날개를 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란은 단순한 우호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보급로였고 금융 비밀 통로였으며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중동의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시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내일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 유무와 상관없이 하메네이를 단순히 암살한다면 당신과 러시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질문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2025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서 누군가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의해 암살된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푸틴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단호히 막았고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허세도 아니었고 과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중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는 이미 테헤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란의 표적을 공격해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었습니다. 2017년 이후로 결국 1000번이 넘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2020년 미국은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사살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 정권의 핵심부까지 깊숙이 손을 뻗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압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메네이는 86살이었고 건강은 쇠약했습니다. 그를 누가 대신할지는 이제 이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약 40%였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식품값이 더 빨리 올랐습니다. 시위가 계속 일어났다가 잠잠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지켜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이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말 푸틴이 논의하기를 거부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에픽 퓨리 작전해 테헤란을 타격했습니다.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지도부의 다른 고위 인사들이 함께 사망했습니다. 이상하게 모스크바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는 기다렸습니다. 온종일이 지나갔습니다. 푸틴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이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는 이번 살해를 도덕적, 법적 규범에 대한 냉소적인 위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하메네이를 모스크바와 테헤란 간 전략적 유대 구축을 도운 파트너로 칭찬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언어는 강경했으나 행동은 달랐습니다. 병력 이동도 없었고 긴급 배치도 없었으며 갑작스러운 군사 증강도 없었습니다. 보호연합을 결성하려는 시도도 없었고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분명한 패턴입니다. 2011년 무아마르 가다피 몰락 때 러시아는 항의만 하고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사담 후세인 처형 당시 모스크바는 분노했으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수년간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바샤르 아라사드가 권력을 잃었을 때조차도 극적인 구출은 없었습니다. 수사는 여전히 대담합니다. 행동은 비용에 좌우됩니다. 이란에는 더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에 강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은행은 글로벌 금융에서 차단됐고 기술 수입도 중단됐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사용을 80% 넘게 줄였으며 경제적 충격은 실제로 매우 컸습니다. 그때 테헤란은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필수적인 숨통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제재를 견뎌온 경험이 있었고 그림자 유조선과 비공식 은행을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달러 시스템 밖에서 거래해왔으며 모스크백의 그 지식은 학문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며 무역과 에너지 협력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핵 프로젝트가 진전되고 국제 북남 운송 회랑이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이 회랑은 러시아에서 이란을 거쳐 인도로 연결되며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선적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평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무역 경로를 만들어 서방이 문을 닫아도 자금과 물자가 계속 흐를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란 정권이 혼란스러운 후계 구도와 취약한 경제, 강해지는 외부 압박을 겪는다면 러시아는 외교적 파트너 이상을 잃게 됩니다.
러시아는 우회의 달인으로 포위 속에서도 버티는 법을 보여준 나라를 잃게 됩니다. 연설은 여전히 도전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비난도 계속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계산은 단순합니다. 테헤란은 이념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모스크바에 중요합니다. 제재로 숨막히는 세상에서 일하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러시아가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모스크바의 신중함과 절제된 침묵, 조심스러운 발언 모두 같은 진실을 나타냅니다. 이란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 협력은 전장까지 이어졌습니다. 테헤란이 모스크바에 제공한 것은 단순한 재정적 숨통이 아니라 드론 형태의 군사적 힘이었습니다. 이란의 샤이드 드론이 꾸준히 공급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중 작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저렴하게 생산되며 하늘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민간인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러시아는 드론을 대량 투입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도시와 기반 시설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모스크바는 이란의 설계, 부품, 그리고 전문 지식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러시아는 타타르스탄 등에서 대규모 조립 라인을 설치해 생산을 확대했지만 기반과 기술, 노하우, 설계는 모두 테헤란에서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란이 무너지면서 러시아 드론 전쟁의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샤이드 드론은 꾸준한 이란산 부품 공급, 엔지니어링 지원, 그리고 기술 업데이트에 의존해 왔습니다. 공장이 불안정해지고 공급망이 붕괴되며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가 약화되면서 그 중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자국에서 드론을 조립할 수 있지만 테헤란의 꾸준한 지원이 없으면 규모와 품질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발전된 서방 드론과 다층 방어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스크바가 위험에 처합니다. 모스크바는 기술 열세를 보완하려고 물량에 의존하며 드론으로 하늘을 채워 우크라이나 방어망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의 붕괴로 인해 그 공급이 끊긴다면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전술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드론 군집과 도시 위 위협이 감소하고 우크라이나 방어력 약화 능력도 줄어듭니다. 러시아가 드론 기술에서 뒤처진 상황에서 이란을 잃는 것은 단순한 공급자 상실이 아니라 모스크바가 전장 균형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를 잃는 것입니다. 푸틴이 하메네이를 애도하는 건 단순히 개인 때문이 아니라 그 정권이 제공한 드론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무기에서 눈에 덜 띄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옮겨집니다. 이란은 단순히 드론만 공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모스크바의 제재를 견디는 생존 매뉴얼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러시아의 복잡한 해운망으로 석유 수출, 2차 제재 회피, 회색지대 은행 채널 구축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깨끗하거나 간단하지는 않지만 실행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때는 이러한 방법만이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란이 불안정해지면서 그 매뉴얼이 산산조각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러시아에게 숨통을 틔워주던 그 채널들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채널이 무너지면 모스크바는 적은 파트너에 더 의존하게 되고 남은 문은 더 중요해집니다. 위험이 집중되고 실수 여지도 줄어듭니다. 경제적 영향은 더 큽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여러 프로젝트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남북 운송 회랑은 핵심 사업으로 코카서스 철도와 이란 항구를 거쳐 인도까지 연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부 이란에 4개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250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있었습니다. 석유가스 에너지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며 유럽이 멀어질 때 모스크바의 새 판로를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새 정부가 들어서 서방으로 방향을 바꾸면 그 계약들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고 동결, 재협상,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구와 에너지 프로젝트 접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차질이 아니라 폭풍 전집의 기초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유럽을 우회하는 유라시아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러시아 계획의 기둥입니다. 기둥 하나만 빠져도 지붕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이란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기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무너지면 제재와 고립을 견디기 위한 러시아의 전체 전략이 위험할 정도로 취약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넓게 살펴봅시다. 러시아는 수년 동안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지역 강대국들이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하는 세계라는 개념을 미뤄왔습니다. 그 구상 속에서 일하는 모스크바가 중동에서 가장 의지하는 버팀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이 분열하거나 서방으로 기운다면 그 구상은 단순히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구상은 마치 험하게 세탁한 값싼 스웨터처럼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식은 중요합니다. 권력은 탱크나 돈만으로는 안 되고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붕괴와 최근 베네수엘라의 붕괴 이후 그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한 발 물러서며 비전과 동맹을 저버릴 때마다 그 이미지도 변합니다. 위험을 피할 때마다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동맹국이 흔들릴 때마다 러시아는 더욱 고립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에서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군사적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병력, 포병, 미사일, 드론, 자금 등 막대한 자본을 소모합니다. 두 번째, 전선을 열면 주 전선이 약화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압박입니다. 제재로 러시아 경제는 압박받고 유연성이 감소했습니다. 해외 개입은 비용이 크고 장기화시 자원이 빨리 소모됩니다. 또 확전 위험도 있습니다. 이란 문제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직접 충돌하는 것은 모스크바의 큰 위험입니다. 그 결과 동맹국들이 읽을 수 있는 패턴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힘과 무기를 갖고 있으며 사건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실수 여지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란의 불안정이 러시아를 바로 무너뜨리진 않지만 모스크바의 선택지를 더 좁힙니다. 공간이 좁아질수록 동맹국들은 말만 강경하고 비용이 커지면 주저하는 파트너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인식은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신뢰를 잃고 동맹 보호 능력이 부족해 보이며 동맹국이 떠나 점점 고립되어 보입니다. 장기 갈등에서는 고립과 의심이 전장의 손실만큼 위험합니다. 이는 신뢰와 동맹을 약화시키고 행동 지속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란의 붕괴가 모스크바에 주는 더 깊은 대가입니다. 단순히 한 파트너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다른 이들의 신뢰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동맹이 하나씩 멀어질수록 러시아가 서방에 맞서는 신뢰할 만한 균형추라는 주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동맹이 무너질 때 러시아가 잃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석유는 여전히 갈등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너지면 그 영향이 러시아의 미래에 곧바로 미칩니다. 이번 공격으로 국제적인 분쟁처럼 보였던 갈등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석유 시장은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 보복해 이란은 세계 석유 거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송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가격이 치솟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사태가 더 악화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영화가 긴장감 넘칠 것에 대비해 팝콘을 더 사두듯 이미 위험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가능성만으로 보험료가 오르고 해상 운송 경로도 불안정해집니다.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이런 급등이 단기적으로는 숨통을 틔워줍니다. 가격이 오르면 제재 여부와 상관없이 배럴당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미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출은 제재 압박으로 1월에 하루 약 139만 배럴까지 떨어졌고 인프라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이 수치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는 전 세계 공급을 더 긴축시키고 가격을 높게 유지해 러시아에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진화합니다. 만약 사태 이후에 정부가 안정을 되찾고 결국 세계 시장과 다시 연결된다면 사라졌던 원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원유는 주로 아시아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스크바의 압박이 가해지는 지점입니다. 2022년 이후 유럽이 수입을 80% 이상 줄이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2026년 1월 러시아는 하루에 186만 배럴이라는 기록적인 양을 중국에 수출했고 잠시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베이징의 최대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도로의 수출량은 하루 약 112만 배럴로 떨어지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면 아시아 정유사들의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공급이 늘면 협상도 치열해지고 할인 폭이 커져 러시아 마진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두 단계 충격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해 러시아가 이익을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이란이 모스크바가 의존하는 바로 그 시장에 원유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익을 높인 갈등이 내일은 러시아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투에는 이겼지만 전쟁은 질 수 있다는 점이 전략적 위험입니다. 석유는 여전히 러시아의 주요 경화 수입원입니다. 2025년에는 약 2억 3,800만 톤이 수출되었으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성은 단순히 가격 수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란이 이 흐름을 바꾼다면 러시아는 한동안 수익이 늘겠지만 고객 유지를 위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일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곧 높은 가격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점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리떼들이 먹잇감을 찾아 모여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러시아는 이란이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에 구축한 민병대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이 단체들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며 조율해왔고 그 결과 국가 체계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헤즈볼라는 가장 눈에 띄었지만 여러 소규모 민병대도 배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네트워크로 대규모 군 파병 없이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값싸게 지렛대를 얻었습니다. 이란이 불안정해져 자금 지원이 끊기고 지도부가 분열되며
충성심도 약해지자 모스크바는 그 시스템을 쉽게 대체하거나 같은 규모로 지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모스크바의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란 민병대 네트워크가 분열되며 시리아 내 힘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히마임임과 타르투스 기지는 남아있어도 이란 대리 세력이 사라지면 전초 기지는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세력의 기회가 생기며 특히 터키가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앙카라는 시리아 북부를 오랫동안 자국 안보 구역으로 여겼습니다. 터키는 그곳에서 쿠르드 단체를 상대로 군사 작전을 벌이며 기회가 있으면 단독 행동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란이 붕괴해 터키를 견제하던 민병대가 약화되면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터키의 강해진 영향력에 직면합니다. 이는 모스크바 보급로 압박과 현지 영향력 경쟁 심화, 러시아 행동 자유 축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라크와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 이란 대리 세력들은 테헤란의 도구만이 아니었고 러시아에도 간접적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 세력들은 자금과 결속력을 잃고 터키와 걸프 국가들은 영향력 확대 기회를 얻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이고 대체 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러시아는 한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공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이란의 붕괴는 모스크바의 값싼 지렛대만 빼앗은 게 아닙니다. 터키 등 경쟁자들이 개입해 영향력 지도가 바뀌고 테헤란 지원 없이 러시아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엄격한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매일 병력, 장비, 자금, 정치적 집중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지원하거나 이란이 남긴 공백을 완전히 메울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모스크바가 그 공백을 메우려고 시도한다면 스스로를 더욱 얇게 느리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물러서면 동맹과 경쟁자들이 이를 약점으로 볼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가 따릅니다. 이란의 붕괴는 러시아가 중동에서 전적인 부담 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었던 발판을 없애버리는 셈입니다. 기지는 남아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민병대도 결속력이 약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원이 소모돼 모스크바의 적응 여력도 제한적입니다. 모스크바는 여전히 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지만 이란의 지원 없이는 그 입지가 더 좁고 취약하며 이전보다 훨씬 지속 불가능해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권력 공백을 메우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유 자금과 병력, 미사일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는 과거 테헤란처럼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지 않으면 다른 전선을 열거나 대리 세력을 지원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결코 충성심에 기반한 파트너십이 아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오랫동안 이를 거래적 관계라고 불러왔습니다. 러시아는 드론과 제재를 피하기 위한 기술적 요령, 그리고 전략적 생명줄을 얻었지만 테헤란이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크렘린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백은 다른 이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중국은 이미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번 공격을 규탄하며 정권 교체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더 길고 영리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2025년에 석유의 80% 이상을 중국에 수출했고 분열된 테헤란은 그 의존도를 더 높입니다. 저렴한 원유와 인프라 계약, 조용한 중재로 베이징은 군인 한 명 쓰지 않고 영향력을 넓힙니다. 러시아는 멀리서 분노하며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모스크바가 세운 무대에서 조용히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합니다.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는 한때 그 지원에 의존했던 동맹들에게 약함을 드러내고 중국은 포스트 호메이니 이란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은 푸틴 예산의 숨통을 틔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가 주창하는 다극화 세계가 더 이상 공동의 비전이 아니라 중국의 게임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러시아는 변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질문은 이란의 우호적인 정권이 무너진 지금 러시아가 내일 당장 붕괴할 것인가가 아니라 작전 및 전략적 생명줄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장기전을 버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공급망, 동맹, 통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모스크백에 걸린 사활이 이보다 더 명확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이란 붕괴는 전쟁을 끝내진 않지만 양상을 바꿉니다. 러시아의 실수 여지가 줄고 작은 실수도 영향이 커집니다. 군사적, 경제적, 지정학적 요소들이 한데 모입니다. 네트워크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압박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길고 소모적인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좁아진 조건 속에서 치러질 것입니다. 중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테헤란, 다마스쿠스, 앙카라, 리야드, 예루살렘의 모든 정권이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기 순간에 모스크바가 보이는 신중한 대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관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생한 본보기입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혹은 대응하지 않느냐는 이 지역 전체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신호를 보냅니다.